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어젯밤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77% 상승하면서 2,400선을 뚫어내며 2,43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800선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 소폭에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798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견조한 훈풍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달까지 물가와 에너지 가격 등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우려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 지난 밤이죠.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고용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침체에 있지 않다고 언급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안정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도감 계속해서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됐죠? 네, 맞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이 회의 후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는 통상 한 차례에 0.25%포인트씩 인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에 3회치를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바 있는데요. 이달까지 2달 연속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최근 지속되는 미국 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 연준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계속되는 이 금리 인상 속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네, 경기 침체 우려하는 목소리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가 오르면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서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은행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도 덩달아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경제가 현재 침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지표가 둔화하긴 했지만 노동시장은 강건하고 실업률은 낮다면서도 공급망 문제와 팬데믹의 영향,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전방위적인 압박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 등을 살펴볼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F는 우선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루고 있던 대기업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규제에 막혀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 프로젝트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1조 6천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TF는 다음 달 조선소 등에서 협동 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해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등 기존 안전성 기준을 떠나서 작업 안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준을 간소화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협동로봇 도입이 활성화되면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2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이 현장 대기 프로젝트 말고도 다른 분야 이 규제를 개선해줄 계획 있나요? 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TF는 3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뿐만 아니라 추가 투자를 일으킬 수 있는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의료, 금융까지 총 6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입찰 제한 중복 제재를 풀어주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과제, 모빌리티 친환경 등 신산업 분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 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춰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과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환경 규제와 기업의 산단이나 항만 배후 단지 입주 요건 완화,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도 과제 목록에 담겼습니다. TF는 7개 작업반을 통해서 총 50개의 규제 개선 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오늘이죠.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77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25%, 영업이익은 12.18% 각각 증가한 수치인데요. 매출의 경우 역대 2번째,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 역대 3번째 실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 봉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로 반도체 부문 호조와 환율 효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했는데 부분별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부문별로 실적을 살펴보면요. 이 DS라고 하죠. 즉 반도체 부문이 매출 28조 5천억 원, 영업이익 9조 9,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70%가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DS 부문은 견조한 서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스템 반도체 공급을 확대해 지난 분기에 이어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고 분석했습니다. DX 부문은 2분기 매출 44조 4,600억 원, 영업이익 3조 2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는데요. 갤럭시 S22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와 에어컨 등 계절 가전 판매 호조로 매출이 작년 2분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매크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요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소식부터 마지막 삼성전자 2분기 매출 소식까지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2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던 연준이었지만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면서 안도감과 함께 또한 미증시에서 빅테크들의 견조한 실적과 함께 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0.75% 현재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주, 철강주가 강한 모습이고 반면에 건설주와 운수창고 관련주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빨간불은 여전하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0.33% 오른 79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고 또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양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기관은 현재 229억 원, 외국인은 1,796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3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290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죠.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롯데알미늄이 합작을 해서 미국 배터리 소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해졌었죠. 해당 공장은 미국의 최초로 건설되는 양극박 생산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지분이 70%, 롯데알미늄의 지분이 30%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조일알미늄과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자료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 사이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일알미늄 현재 28%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사마알미늄도 19% 넘는 급등세, 포스코멤텍도 현재 7.3%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해운주들이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글로벌 해상운임이 4천선 아래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최초로 4천선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이탈을 하게 된 건데요. 올해 초 5,100선을 찍었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잇따른 이런 해상운임의 하락 배경에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증권사들도 이에 따라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게 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HMM이 0.4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흥하해운은 10% 넘는 급락세, 펜오션도 1.42%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강한 모습이죠. 견조한 실적 발표에 이어서 또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도 강한 모습이죠.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을 이어받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이 상장 첫날인 오늘 장 공모가에 200% 가까운 금액을 기록했지만 이내 빠르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현재는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오른 의료용 광선 조사기 스마트룩스 미니에 대해서 FDA 판매 허가를 획득한 가운데 총판 계약 성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립 이후 최초로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올 2분기 연결 매출은 6,5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넘게 상승을 보인 건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85% 오른 86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CTK가 있습니다. 정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도하겠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죠. CTK는 지난해 땅이나 바다에서 미생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3% 가까운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7,3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G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13조 원대 EV용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고 있죠. 현재 20%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현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 어떻습니까? 약간은 좀 비슷한 종목도 많고요. 좀 겹치는 그런 섹터도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LG노텍의 외국인 매수, 순매수 2위고 기관 쪽에서 봤을 때도 상위 종목에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LG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잠정 집계를 내놨는데요. 우선 그 영업이익이 2,899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90%는 그런 수치를 좀 발표했습니다. 우선 예상했던 수치는
수치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고성능 카메라 쪽에서의 그 판매가 좀 좋았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도 그렇고 LG노텍 하면은 당연히 애플에 대한 그 애플 관련주 중에 탑티어라고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애플 쪽에서의 판매, 특히 좀 북미 쪽에서의 이 고객사의 그런 신규에 대한 프리미엄 폰과 또 그리고 고성능 폰에 대한 부분이 잘 팔릴수록 LG노텍 관심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5G 통신용 반도체 기판 쪽에서도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LG노텍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1위가 바로 이제 LG 에너솔루션인데요. 지금 현재 어제도 보호에서 풀리면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오늘 장주 상승폭을 크게 올라가면서 어떤 수급적인 불안감은 거의 다 해소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도 그 이상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때 보면 원가 상승 그리고 이 고객사 가동자의 하락의 악재도 있었는데 이미 주가 순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럴 때 하반기 때는 2분기보다 더욱더 기저효과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을 좀 관심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2위에 올려놓은 바로 위메이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제 그 어닝 쇼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은 이 마케팅비, 한마디로 이제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의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어떤 장기적인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3, 4분기 뭐 이제 3분기나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는다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는 과도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뭐 그래도 3분기는 80억 이상의 흑자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르포에가 이제 국내나 글로벌 합산 일매출이 5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르엠에 대한 글로벌 주요 판매 부분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르엠이 출시가 됐을 때 6월 말에 출시된 점 본다고 한다면 이 미르엠의 그 실적은 3분기 때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 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차장님께서 포착한 종목은 위메이드였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로드맵 시간인데요. 오늘은 롤코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미국의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네. 역시나 시장 지금 안도감의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좀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탄력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FOMC 주요 내용과 함께 미 증시의 현황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뭐 저희 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올렸다라는 건 뭐 많은 뭐 보셨을 테니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높은 CPI 상승률로 인해서 일단 연준이 큰 폭의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이제 CPI 상승률이 9.1%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뭐 과연 기준금리를 1.0%로 올릴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0.75% 올리는 걸로 끝났습니다. 대신 이제 FOMC 회의 인원 전원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는 2.25에서 2.5%로 뭐 상향이 됐고요. 뭐 지난 1월달에 제로 금리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4차례에 걸쳐서 뭐 2.5%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기준금리 상승 폭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은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율 문제,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환율을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뭐 전반적인 지금 투자자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가 갖고 있었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좀 희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00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4%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FOMC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기준금리를 올리는 날에 주가 지수도 상승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 4차례에 걸쳐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4차례 모두 다 기준금리 올리는 날은 상승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투자자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 이 발표문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 그 이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좀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은 현재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FOMC 발표 이래 좀 주가 상승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기출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파월의 발언일 텐데요. 이번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우려했던 투자자들은 이 파월의 발언 속에서 좀 안도감을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내용 대부분이 매파적인 이제 발언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연준은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계속 지금의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현재 소비 생산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인상도 뭐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에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뭐 경제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안 좋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안 좋다라는 게 이제 뭐 소비 그러니까 CPI가 뭐 높게 올라가든가 고용 지표가 좀 더 이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차 대조표를 지금 축소하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축소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뭐 매월 950억 달러를 감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뭐 같이 지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그 중간중간에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발언에 좀 더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하향 안정세를 이제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전제는 지금 빠져 있고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부분만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조금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전제가 이제 7월 달, 8월 달 CPI 상승률,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7월 달 일단 물가 상승률 자체는 6월보다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향후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폭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묻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9월 달에는 0.5% 기준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12월 FOMC 회의에서는 각각 0.25%포인트 인상으로 아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이번 이제 텀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 섞인 전망치가 오늘 아까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이번 7월 달 비둘기 전 발언 소식 속에 이 시장이 현재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한편 이 파월 의장은 오는 9월에 자이언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제닛 옐런 장관 역시 같은 의견을 표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현재 기술적 침체의 국면이고 내년 2분기까지 절정을 다해서 좀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두 견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어떤 이제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파월 의장이나 이제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는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빨리 해소하는 게 이제 업무다 보니까 최근 같이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다라는 얘기를 일단 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나우 GDP라는 그 이제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지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미국 내에서 뭐 2분기 연속 이제 그 GDP가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제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미국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갖고 있고 소비 지표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게 경기 둔화가 맞냐라는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일부에서는 뭐 만약 2분기까지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부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DP 성장률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뭐 정확하게는 나와 보면 정확히는 알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이제 GDP 성장률이 뭐 나온다라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침체 국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뭐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스텝은 여전히 뭐 지금이 아닌 것뿐인 거지 향후에도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경기 침체가 뭐 도래할 거다라고 이제 인식하시는 게 뭐 낫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뭐 일단 6월을 피크로 뭐 줄어든다라고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줄어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전반적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통화정책 방향은 계속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특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기업 실적들이 좀 두당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지금 기업들의 가이던스 자체가 하반기에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같은 경우도 계절적인 수요 때문에 지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북반구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뭐 이런 이제 에너지원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경기 둔화 가능성에 의해서 지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이 지금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급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줄면 줄을지 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그러니까 노르트 스트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느냐 마느냐가 계속 이제 논란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계속 뭐 고공행진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3, 4분기 때 이제
북반구가 동절기가 되면서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재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한은도 지금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에 내고 있죠. 이제 한은은 아직 금리 인상 영향은 실물 경제에 나타나지는 않을 거지만 시차를 두고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발을 맞추다 보면 국내 실물 경제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한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계속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0월까지 계속 이제 상승할 걸로 그렇게 전망치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부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물가 상승세가 지금 상당하게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월달에 7%대 뭐 상승률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이제 외국계 이제 증권사죠. 이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5%를 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까지 내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대 소비자 물가지수도 4.7%로 이제 통계 작성한 이후와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기준금리를 이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한은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달에 이제 빅스텝을 인상을 했고요. 올해만 지금 4차례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물가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 이후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기준금리가 올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3분기 후반에서 4분기 때 아마 본격적으로 효력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정부도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출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출자, 특히 이제 가게나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국내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소비 같은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코로나 여파 이후로 계속 뭐 매출 회복세가 아직 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가계 같은 경우는 이런 대출 이자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소비 감소는 또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작용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아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의 실물 경제 타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이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2년 만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과거 기준금리 역정 시에는 좀 부작용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국내 실물 경제와 FOMC 전까지 9월에 FOMC 전까지 투자 전략 어떻게 방향성을 세워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미국이 이번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하면서 뭐 한미 금리가 0.25%포인트가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역전이 된 경우가 이제 3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번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도 역전이 한번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3번 역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의 그 자금 유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채권 부분은 이렇게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을 이제 국내로 유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역전이 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외국인들이 올 상반기에 자금을 꾸준히 유출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올 상반기 이제 주식 순매도 규모가 지금 19조 9천억 정도가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뭐 지금 7월 이후에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 1조 정도 지금 주식을 순매수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간 금액을 보면 아직까지도 19조 원 정도가 유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월 달에 채권 관련된 그 투자 자금도 1조 원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번에는 채권 쪽에서도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출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뭐 향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침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구매 기업들이 이제 수출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도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준금리 역전을 통해서 아마 자금 유출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외국인 투자 동향과 그다음에 환율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매매 동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뭐 단발적인 그런 이제 순매수하는 거 보다는 뭐 추세적인 이제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기준금리 격차를 더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느니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돼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9월달 FOMC 회의 전까지 아마 뭐 미국에서 CPI 지수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인 랠리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뭐 추세 전환이다라기보다는 약세 시장에서의 베어 마켓 랠리라는 관점에서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지수 자체는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한 2,500선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뭐 지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하락을 했을 때를 대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9월에 FOMC 전까지 투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동향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환율 또한 동향이 중요하겠다라는 중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미국 자이언트 스텝 속 투자 전략에 대해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3.6%에서 3.2%로 낮추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IMF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회 연속 성장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는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두 가지 사건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 억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고물가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마저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나 금융시장을 붕괴시킨 적이 없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올해를 피크로 해서 내년은 떨어질 게 분명하다는 측면에서 각국이 앞으로 강력한 재정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복구사업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급 재개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체로까지는 가진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도 수정을 한 모습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올해는 0.2%포인트 낮춘 2.3까지 낮췄고요. 내년도는 무려 0.8%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2.1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세계 성장 둔화, 또 공급망 훼손,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하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는데요. IMF는 늘 보수적으로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검증을 해보면은 실제 성장률은 늘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이제 바닥에 다다른 것을 보여지고요. 또 이같이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화요일 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이 0.5%를 웃도는 0.7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수출은 위축이 됐지만 민간 소비가 방역 완화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하반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해서 0.5에서 0.7%만 성장을 하더라도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목표치 2.7%는 분명히 넘고요. 3% 전후까지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이 모멘텀 강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쳐다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외국 자본 유입 때문에 원화도 최근 들어와서 방향 꺾으면서 강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IMF가 전망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낙관론적인 입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은의 2분기 GDP 0.7%를 좀 발표하면서 이제는 좀 저점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7월에 FOMC에서 전달과 같은 FOMC에서 지난 달과 같은 0.75% 이 금리 인상 단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에도 빅스텝 단행할까요? 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그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은 밟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FF 유도 목표가 2.25에서 2.5%까지 높아졌는데요. 2.5%라는 것은 2018년 금리 인상 국면의 피크 수준에 도달했고요. 또 FOMC 참가자들의 생각하는 경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경기를 뜨겁게 또 식지도 않게 골드락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9월 FOMC부터는 지금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는 달리 금리 인상폭을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두 번의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 6월까지도 FF 금리는 3.25에서 3.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은 9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5번의 FOMC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분명히 매해 0.25% 정도 순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 회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펀더멘털이 강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9월부터는 금리 인상 확연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시면서 내년 3월까지는 좀 작게 상승하는 흐름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리스크 회피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외국인의 자본 훈풍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9월 FOMC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전과 비교해 둔화될 것이라는 이 얘기는요.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될까요?
네, IM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4월보다 1.4%포인트 낮춘 2.3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개인 소비에 영향을 끼쳐서 주택을 비롯한 자동차 판매가 최근 꺾인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인 FF금리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겁니다. 현재는 지난번 금리 인상 국면의 고점보다도 0.5%포인트나 높은 1%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지금 꺾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FRB 같은 경우에 이런 상태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은 물가는 작겠지만 금융 시스템을 희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FRB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 그 이야기는 현재 국면이 마지막 그 터널의 어두운 부분을 통과하면서 빛을 볼 수 있는 시점도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리스크 오프보다는 리스크 온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하나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경기는 좀 완만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연준도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지표를 살펴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블룸버그가 정기적으로 3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자료를 보면은 향후 1년간 경기 후퇴 확률은 40%까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1978년부터 금리 역전 뒤에 평균 1년 반 뒤에는 경기가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연준이 참고하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MBER이 중시하는 경제지표로 월별로 추계하면 현재 경기 후퇴 확률은 생각보다 적은 0.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MBER은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인데요. 개인 소득이라든지 취업 문제, 또 개인 소비 지수, 도소매업의 실질 매출, 광범 생산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현재 공급망 그 혼란으로 그 매출액 부분만 좀 위축이 됐을 뿐 나머지는 다 좋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경제 지표가 상결 연속 8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기 후퇴로 볼 필요가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지금 이 상황을 본 것은 아닌가. 그래서 현재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경기 후퇴일 뿐이지 본격적인 경기 후퇴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세인트루이스 연은도 경기 후퇴 확률 낮다고 전망을 했고 현재는 조금 기술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적 시즌을 맞아서 이 실적에 따라서 증시가 부침을 겪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에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미국 증시 움직임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미국 증시가 4% 상승한 것을 보듯이 주식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요. 이 때문에 설령 실적 발표가 2%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를 서프라이즈 효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안정된 흐름을 보지 않을까. 또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 환율이 다시 1,1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또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 수준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0일간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천억을 순매수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도 규모가 한 3천억 내외로 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과 관련돼서는 이전보다도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고요. 특히 성장주와 관련해서는 펀드들마다 비중 축소해서 지금 중립적인 수준으로 다시 바꾸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내비쳐 주셨네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님과 글로벌 증시 동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